수출이 늘었습니다. 달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공장 사장은 울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 부품 공장. 올해 1분기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23% 늘었습니다. 마풍처도 늘었고 컨테이너는 쉬지 않고 항구로 오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근데 50대 대표가 사무실 한켠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머리를 감쌌습니다. 수출은 늘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을 돌려온 그가 처음으로 폐업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날 밤이었습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이 기이한 현실이 지금 한국 제조업 현장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웃어야 정상입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뉴스도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달러로 팔고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이 남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부품값이 먼저 뛰었고 일본 거래처는 엔저 시대에 당신네 물건이 너무 비싸다며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쓰는 돈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0년 공식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다음입니다. 이게 안산공장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주망의 조사에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무려 30.5%였습니다. 이익이 났다는 기업은 고작 19.1%에 불과했습니다. 10곳 중 3곳이 손해를 보고 2곳만 웃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이 구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환율을 이 지경까지 밀어올린 가장 큰 주범이 외국 투기 세력도 이란 전쟁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화를 팔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771조 원어치를 해외에 투자하는 동안 서학개미들이 44조 8천억 원어치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동안 시장에는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달러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그 내관을 건드리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다음 선인 1,600원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도 막지 못한 구조에서 1,600원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1,500원이 어떻게 뚫린 건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원달러 환율은 1,425원이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오히려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봤습니다. 계획경제정책연구원도 주요 투자은행들도 연말쯤이면 1,400원 초반까지 안정될 거라고 전망했고 한미 무역협상 타결로 관세 불확실성이 거치면 원화가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개입,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조치, WGBI 편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원화는 회복 궤도에 올라서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3일 1,483원, 3월 4일 야간 거래에서 처음으로 1,500원이 뚫렸습니다. 불과 6일 만에 75원이 날아간 겁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잠깐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3월 12일 밤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 지목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강경대 시지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 발언 하나가 외환 시장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환율은 곧장 1,490원대를 다시 돌파했고 3월 14일 새벽 1,500원을 10일 만에 재돌파했습니다. 3월 19일 새벽에는 1,517원, 3월 23일 장이 열리자 1,516원, 장중 고점은 1,517원을 찍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휴전 소식이 나오면 잠깐 떨어졌다가 강경 발언이 나오면 다시 치솟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환율의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하루가 멀다 하고 경신하는 상황. 단순한 전쟁 충격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도 내려오지 않는 구조가 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한국의 수입 물가는 평균 1.5% 올라갑니다. 1,425원에서 1,517원이면 92원이 오른 겁니다. 원유, 가스, 밀, 콩, 철광석, 반도체 장비까지 한국이 해외에서 사들이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그만큼 더 비싸졌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수입액이 연간 약 650조 원 규모인데 환율이 이 정도 오르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한 해에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이 1인당 수십만 원씩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왜 오르냐고 물으면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답은 이미 환율 숫자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나갔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진 직후 외국인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운 규모가 단숨에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을 옮기려는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 넘게 급락하며 프로그램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위기 패턴이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더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없었더라도 이 환율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은 내관이었을 뿐 화약은 훨씬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그 구조적 이유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쟁 하나가 터졌다고 환율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수도꼭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집안에 욕조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계속 틀어져 있고 배수구는 꽉 막혀 있습니다. 이미 물이 넘치기 직전입니다. 그 상태에서 누군가 문을 쾅 받는 바람에 진동이 생겼고 물이 순식간에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은 사람을 탓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진작부터 가득 차 있던 욕조였습니다. 지금 한국 외환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이란 전쟁은 문을 닫은 진동에 불과했고 욕조를 가득 채운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내놓은 분석이 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무려 70%가 국내에서 비롯된 달러 수요 급증이라는 겁니다. 외국 투기 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달러 블랙홀을 만들고 있었고 그 주범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주범은 국민연금입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771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7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1871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77조 원입니다. 나라 살림 한 해치보다 많은 돈이 해외로 나가 달러로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살 때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밀리는 방향이었고 이 과정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시장에는 만성적인 달러 수요 압력이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쌓였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불리는 그 돈이 동시에 원화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구조. 노후 자금이 튼튼해질수록 원화가 약해지는 이 역설적인 메커니즘이 이미 수년째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이 압력이 전쟁이라는 충격 하나에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다음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서학개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들인 순매수 규모가 44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S&P 500 ETF,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훨씬 낫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개인 자금이 국경을 넘어 빠져나갔습니다. 44조 8천억 원이면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약 88만 원씩 달러로 바꿔 미국에 직접 보낼 셈입니다.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5,100만 명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각각의 합리적 선택들이 모여 원화 시장을 통째로 흔드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 771조 원과 서학개미 44조 8천억 원, 이 두 흐름이 만들어온 달러 블랙홀에 이란 전쟁 충격이 더해지자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팔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웃는다는 30년 공식은 왜 이번엔 틀렸을까요? 과거에는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쪽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출 기업들도 달러를 씁니다. 반도체 장비를 달러로 삽니다.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하고 해외 공장 운영 비용도 달러로 나갑니다. 수출로 버는 달러보다 해외에서 쓰는 달러가 더 많아진 구조가 이미 굳어진 겁니다. 거기에 일본 엔저와 중국 저가 공세까지 동시에 겹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가격도 못 올리고 비용만 치솟는 이중 압박에 내몰렸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달러로 버는 구조가 달러로 쓰는 구조로 완전히 바뀐 순간 30년 공식은 수명을 다했습니다. 악당은 이란도 외국 투기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악당이 된 겁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산업을, 어떤 사람들을 먼저 쓰러뜨리고 있는지 그 도미노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공장 사장과 수출 기업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한유의 1,500원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쓰러지기 시작한 건 수입 원자재에 목숨을 건 업종들이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항공, 유통. 이 5개 업종은 달러로 원자재를 사들여 원화로 파는 구조입니다. 사는 건 비싸지고 파는 건 그대로인 겁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배럴당 114달러에 사야 하는데 거기에 환율 1,500원까지 얹히면 원화로 환산한 원가가 2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연료를 달러로 삽니다. 항공기 리스비도 달러로 냅니다.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대형 항공사 한 곳의 연간 비용이 수천억 원씩 불어납니다. 그 청구서는 결국 승객에게 항공권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이 출발도 하기 전에 반쪽이 납니다. 업계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 내연기관차 수요가 최대 1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항공도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수출 효자 종목입니다. 달러로 팔고 원화로 바꾸니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웃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파고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정밀 장비의 상당 부분은 네덜란드 ASML,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해외 기업에서 달러로 삽니다. 반도체 핵심 원료인 특수가스와 고순도 화학물질도 달러로 결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달러 결제 비용이 환율 상승만큼 덩달아 뛰어올랐습니다. 거기에 이란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로 운임 비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진 직후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한 장면이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 수출을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피해는 대기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중소기업 도미노였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854조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중소기업 몇십만 2조 1,592억 원에 달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원자재 비용이 치솟자 납품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한계 상황에 몰렸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도 환율 리스크 대응 능력도 없는 중소기업들은 비용이 급증해도 거래처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말조차 꺼내기 어렵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돌릴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품 단가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면 3개월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연체에 빠지면 은행 건전성이 흔들리고 은행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이번엔 멀쩡한 기업들도 자금난에 빠집니다. 도미노가 도미노를 낳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업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직장인과 서민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뜁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빵과 라멘이 오르고 식용유가 오르고 과자 가격이 뜁니다. 외식비가 뜁니다.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1포인트 급락하며 비상계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가 쪼그라들고 내수가 쪼그라들면 자영업자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거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 영끌대출족은 이자 폭탄을 고스란히 맞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유가 100달러 이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 성장률이 0.55%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1년간 지속되면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소비가 사라지고 성장률마저 0%대로 추락하는 구조. 그렇다면 정부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무엇을 꺼내들었을까요?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3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카드를 꺼낼 때마다 문제가 하나씩 더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구두 개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환율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1월 21일 대통령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1,480원대에서 1,466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2월에는 1,425원까지 내려갔다가 이란 전쟁이 터지자 순식간에 1,51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구두 개입은 전쟁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 안정 의지를 포장했지만 실제 효과는 48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구조에서 말 한마디로 수도꼭지를 잠글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구두 개입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점점 더 무뎌졌고 정책 신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구 하나가 막혔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비충규 방출과 석유 최고 가격제였습니다. 한국은 정부 비충량의 약 30%인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46만 배럴이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원유가 약 270만 배럴입니다.
비축유 방출량은 고작 8일치 소비량에 불과합니다. 8일 뒤에는 다시 원점입니다. 정부는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도 부활시켰습니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기름값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의 이면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가격 상한선을 묶어두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팔기보다 수출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국내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보호한다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공급 감소라는 새로운 위험을 인폐하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탈출구도 절반만 열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25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시 추경이라고 부르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25조 원. 숫자만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25조 원이 시장에 풀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늘어납니다. 돈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집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 이자 부담이 폭등합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데 그 돈이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고 금리를 자극하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정제학에서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금리를 올려도 내려도 둘 다 함정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25조 원을 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그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세 번째 탈출구마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세 개의 카드가 모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구두 개입은 무력했고 비축유는 8일치였으며 추경은 금리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1,600원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환율이 고물가를 만들고 고물가가 고금리를 부르고 고금리가 다시 내수 침체를 강화하는 3중 포위망이 완성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도 비축유를 다 풀어도 추경을 쏟아부어도 이 구조적 함정은 스스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탈출구가 하나씩 막히는 동안 한국 경제는 출구 없는 방안에 갇혀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의 통장과 장바구니와 대출명세서 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환율 1,500원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장바구니입니다. 밀가루가 오르면 빵이 오르고 식용유가 오르면 치킨값이 오릅니다. 국제 원자재를 달러로 사들이는 식품기업들이 환율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비상기업 이후 최대 폭으로 급락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연끌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국내 금리 상방 압력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뛰고 항공권 가격은 오르는 3중 압박이 지금 5,100만 명의 생활을 조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기입니다. 1997년에는 외화가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화 보유액이 4천억 달러, 하나로 약 600조 원에 달합니다. 외화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있는 외화를 우리 스스로 팔아서 원화가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1997년은 금고가 빈 위기였고 2026년은 금고는 차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위기입니다. 외부에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두조 안에서 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법도 근본부터 달라야 합니다. 시차만 다를 뿐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환율 1,600원이 현실이 된다면 수입 물가가 또 한 번 치솟고 금리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연끌대출족의 이자 부담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줄도산이 본격화되면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고용이 흔들리면 내수가 무너집니다. 성장률 0%대는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직장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사업이 문을 닫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